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뉴욕의 겨울밤, 찢어진 후드티를 입은 한 소년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며 패스트푸드점 뒤편에서 버려진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그 아이는 추위와 배고픔에 벌벌 떨고 있는데요. 14살, 아직 어린 나이에 집도 가족도 없이 거리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는 사람들에게 김밥집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나와 노숙자 신세가 된 걸까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클릭 2번이면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한입니다. 저는 어릴 때 친아버지에게 버려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빚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인 저를 돈 받고 몰래 미국으로 입양시켰습니다. 아직도 제게 남겨진 한국의 기억은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가 부은 눈으로 만들어주신 마지막 김밥 한 줄뿐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양부모님은 처음엔 저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변했죠. 저는 집안의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잃어갔고 결국 14살에 홀로 차가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 지하철역 구석, 도서관 화장실. 저는 매일 다른 곳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배고플 때면 식당 뒤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았고 춥고 외로울 때면 도서관에서 수학 문제를 풀며 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돌봐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오직 숫자만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거리에서 보낸 절망적인 날들 속에서도 저는 단 하나의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죠. 그리고 그 바람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가 또 다시 엄마를 때리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구석에 숨어 눈물을 참으며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은 제게 유일한 안식처였죠. 1 더하기 1은 2라는 확실함, 그 확실함이 주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부은 눈으로도 제게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김밥 한 줄, 작은 단무지 2조각. 엄마, 오늘은 학교에 가기 싫어요. 그래도 가야지. 우리 지안이가 공부해야 나중에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엄마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으로 말아주신 김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학교에서 돌아오니 낯선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백인 부부와 통역사, 그리고 멀리서 무표정하게 서 있는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겁에 질린 저는 엄마를 찾았지만 엄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통역사는 제가 미국으로 입양되어 새 부모님과 살게 될 거라고 말했죠.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빚더미의 허덕이다 저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뉴욕에 도착한 첫날 양부모님은 친절했습니다. 큰 집, 깨끗한 침대, 맛있는 음식. 하지만 한국말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적응하기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고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다행인 건 미국인 양부모님이 항상 저를 챙겨주셨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유일한 마음의 안식처도 점차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실 미국인 양부모는 수년간 아이를 가지려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저를 몰래 입양한 건데요. 신기하게도 제가 이 집에 들어오고 1년 만에 새엄마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동생이 생긴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당연히 양부모님도 매우 기뻐하셨죠. 저는 벌써부터 태어날 동생에게 수학도 알려주고 양부모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동생에게 갚는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행복한 상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양부모의 친자식이 태어났고 저를 대하는 미국인 양부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식사 시간이 10분씩 앞당겨져 저만 자리에 없을 때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나중엔 제 식기가 사라지고 접시 하나가 싱크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가족 사진에서도 제 모습은 가장자리로,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없는 사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버려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공부했고 어떻게든 양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그러나 학교에서 받아온 수학 성적표에 A+가 있어도 더 이상 칭찬은 없었죠. 예전에는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칭찬도 해주셨고
자랑할 거라며 냉장고에 시험지를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냉장고에는 제가 없는 행복한 가족 사진이 붙여져 있었고 제 시험지는 동생의 낙서장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조용히 제 수학 문제집을 풀며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숫자들은 여전히 제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래도 미국인 양부모님이 있어 따뜻한 집에서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잘 보이려 더 노력하고 바보처럼 해맑게 웃고 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제가 다 했죠. 그렇게 정말 살아남기 위해 간이고 쓸개고 할 것 없이 다 내주며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양아버지가 술에 취해 제게 손을 댔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에게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 제게 새아빠의 폭력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긴 고민 끝에 몇 벌의 옷과 수학책 2권을 배낭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14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아이가 되었죠. 뉴욕의 거리는 냉혹했습니다. 막상 집을 나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당장 누울 곳도 없었죠. 첫날 밤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은 지하철역, 그 다음 날은 도서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며 패스트푸드점 뒤편에서 버려진 음식을 찾아 먹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추위와 두려움은 잊을 수 없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저에게 도서관은 제게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따뜻했고 조용했으며 무엇보다 책이 있었죠. 특히 수학책을 읽을 때는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는 순간만큼은 제가 뉴욕 거리의 노숙소년이 아닌 그저 문제를 푸는 평범한 학생 같았으니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 도서관 앞 벤치에서 수학책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앉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너 혹시 한국인이니? 놀라서 바라본 눈앞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소년의 이름은 마이클, 한국계 미국인 2세였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이클은 매일 도서관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학교 수학이 어렵다며 도움을 청했죠. 수학은 내가 잘하는데... 정말? 그럼 이거 풀어볼래? 마이클이 건넨 숙제는 중학교 고급 대수학 문제였습니다. 저는 종이 뒷면에 금세 풀이 과정을 적었고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문제를 가져왔고 저는 그것을 풀어주며 영어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이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옆에는 중년의 남성이 있었죠. 지한, 이분은 우리 아빠야. 내 숙제를 도와준 사람이 너라고 말했더니 만나보고 싶어 하셨어. 마이클의 아버지 앤디 브레너는 공립고등학교 수학교사였습니다. 그는 제 풀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방정식 풀이법은 어디서 배웠니? 그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독학했습니다. 평소에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요. 앤디는 제 생활 상황을 물었고 저는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재능을 버려둘 순 없어. 내가 도울게. 그날부터 앤디는 GED 시험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가끔 사주는 샌드위치는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식사는 불규칙했고 추위에 떨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독감에 걸려 도서관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실이었고 앤디가 병원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퇴원 후 그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일시적이라도 여기 머물러 네가 회복하는 동안만이라도. 앤디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는 기분이 어떤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양부모가 제 실종 신고를 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죠. 앤디는 교장과 상의한 후 저를 학교로 데려갔어요. 교장 윌슨은 40년 경력의 노련한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 수학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었고 제 실력을 확인한 그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브레넌 선생님, 이 아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군요. 우리가 도울 방법을 찾아봅시다. 교장은 아동보호 서비스에 연락했고 양부모의 학대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앤디가 제 임시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왔죠. 덕분에 저는 앤디의 집에 머물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 수학 실력이 빠르게 인정받았어요. 주 단위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이는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교장은 이 기회를 활용해 몇몇 대학에 제 상황을 알렸고 MIT에서 입학 담당자가 만나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앤디와 함께 MIT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무척 긴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라는 이름에 어깨가 무거웠어요. 찰스강 옆에 펼쳐진 MIT 캠퍼스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들과 돔 형태의 본관이 눈에 들어왔죠. 수학과 건물에서 만난 입학 담당자는 저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했고 저는 모두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지한 군, 우리는 당신을 특별 장학생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적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앤디는 자신이 아직 완전한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고 대답했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학 입학이 무산될 위기였죠. 담당자들과 인사를 마치고 가는 길에 저는 괜찮다고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앤디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고 저는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침묵 상태였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앤디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그의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역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앤디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지한, 저 여자 너랑 조금 닮은 것 같아. 혹시 어머니인지 자세히 볼래? 플랫폼에는 한 아시아 여성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손에 전단지를 들고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전단지 속 얼굴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제 어머니 박윤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기차역에서 만난 순간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 아들, 얼마나 고생했니? 엄마가 너무 늦게 왔구나. 미안해, 내 아들. 어머니는 제가 사라진 후 아버지가 저를 미국으로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쉴 새 없이 저를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영어도 모르고 돈도 없는 그녀가 미국으로 와서 악착같이 적응하며 저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모았고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마침내 저를 찾아낸 것이죠. 법적 문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친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것저것 알려줬던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됐죠.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공식 서류들이었고 앤디와 교장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어머니는 다시 저의 법적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에게는 이제 제 재능을 알아본 MIT 입학 담당자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과 슬픔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어머니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그 재능을 살려주십시오. 어머니의 진심 어린 호소와 법적 문제의 해결로 MIT는 저를 특별 장학생으로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뉴욕의 한인타운에서 작은 김밥집을 열었어요. 윤정 김밥이라는 가게는 처음에는 한인들만 찾아왔지만 점차 미국인들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맛집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공부에 집중했죠. 하지만 MIT에서의 첫 학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제 나이가 어렸고 정규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끈기와 노력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했죠. 특히 수학과 물리학에서 저는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교수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교수는 제 접근법에 놀라며 물었어요. 지한, 이런 사고방식은 어디서 배운 건가? 사실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는 법을 배웠죠. MIT 교수들은 제가 가진 한국식 교육의 장점에 감탄했어요.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 이해, 포기하지 않는 끈기,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런 접근법은 미국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점차 인정받고 있었고 어머니의 김밥집 역시 미국인들에게 한국 음식의 정갈함과 정성을 알리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 관심이 있는 미국 손님에게 김밥을 대접하며 짧은 한국어 인사도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를 배우게 되었죠. 한국인의 정과 예의, 그리고 음식 문화는 뉴욕의 작은 김밥집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의 전달자가 된 셈이죠. 저는 학교에서 적응하며 어머니의 일도 도우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어요. 대학 생활 중에도 여전히 편견과 마주할 때가 제겐 항상 따라오는 어려움이었죠. 어떤 교수는 제가 단순히 계산만 잘하는 아시아 학생이라고 여겼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놀라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점차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특히 물리학과 수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제시했을 때 학과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죠. 한 학생이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아시아 학생들은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 발표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그건 단지 편견일 뿐이야. 한국인들은 근면하고 성실해. 그리고 똑똑하기까지 하지. 미국인들도 대단하지만 우리 한국인들도 그 못지않게 대단해. 너가 그것도 알았으면 좋겠어.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미국 학생들은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험에 강한 나라가 아닌 깊은 철학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나라로 말입니다. 평범하지만 제게는 행복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MIT에서의 시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노숙 소년이 아닌 든든한 어머니를 둔 자신감 넘치는 젊은 과학자로 성장했어요. 학부 과정을 빠르게 마치고 박사 과정에 직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어머니의 존재였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가 싸주는 김밥 도시락은 제게 힘과 용기를 그리고 끈기를 상기시켰어요. 한국의 맛 그리고 그 맛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이 제 정체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김밥집은 점점 더 유명해졌고 작은 체인점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윤정 김밥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어머니는 갈수록 바빠졌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드디어 이뤄냈습니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박사 학위를 받던 날, 어머니는 첫 줄에 앉아 하염없이 우셨어요. 그 옆에는 저를 도와준 앤디와 교장 선생님도 있었죠. 그들 모두가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논문 발표 후 저는 마이크를 잡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의 헌신, 그리고 엄마의 김밥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으니까요. MIT 졸업 후 저는 같은 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최연소 교수 중 한 명이었죠. 제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일했고 특히 한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었습니다. 매년 저는 한국을 방문해 강연을 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가진 장점을 미국에 알리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죠. 교수로 임명된 시기에 어머니의 김밥 가게도 갈수록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고 매출도 함께 오르고 있었죠. 그런데 젊었을 때부터 온갖 고생을 하신 어머니는 이미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이제 일 그만두시고 이제 편안하게 쉬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어머니도 고민 끝에 흔쾌히 수락하셨어요. 어머니의 헌신과 고생, 슬픔, 그리고 기적까지 새겨진 김밥 가게를 처분했고 어머니와 저는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가게는 이내 곧 다른 주인을 찾게 됐고 그 수익은 지역 아동교육을 위해 기부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보스턴 외곽에 조용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어머니는 김밥을 말았고 저는 그 옆에서 논문을 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끔은 함께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했죠. 엄마 기억나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물론 기억하지.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걸 엄마는 항상 알고 있었어.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뜨거운 눈물이 납니다. 힘든 시기에도 저를 보며 웃어주며 어머니는 헌신하셨고 미국에서도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때는 뉴욕의 차가운 거리에서 버려진 음식을 찾아 헤매던 소년이 이제는 세계적인 석학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면 불가능한 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엄마의 김밥 한 줄에 담긴 사랑이 저를 이곳까지 이끌었듯이 여러분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